안녕하십니까,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주거는 편안하신가요? 아무래도 좀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자산이 모이셨으니까 편안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청년분들은 조금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또 퀴즈를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거권이 명문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거권에 대해서는 국가는 쾌적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문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경시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제 또 그런 규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사실상의 헌법상 기본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헌법에 이 규정이 없으니까 그동안 계속 주거권에 대해서 보호가 되게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주거기본법이라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기본법에 주거권의 개념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주거권이란 물리적, 사회적 위험을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데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주택 가격 그리고 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 두 번째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살펴볼게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먼저 선진 외국 사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존에 항상 주거권이라고 하면 그 건물주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에 항상 밀려왔습니다. 밀려왔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항상 원주민이나 세입자들 신경 쓰지 않고 강제 철거, 강제 퇴거를 당해왔고요.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개발 이익을 모두 사유화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해가지고 본인들의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거권 선례를 들으라고 하면 별로 마땅히 저희가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먼저 독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권이라고 하면 집이 있는 분들은 좀 피로를 덜 느끼는데, 집이 없는 분들은 매우 필요한 권리 중에 기본권 중에 하나가 주거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세입자의 나라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 민법상 그 주택 임대차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은 2년씩 작년 7월 31일 날 한 번 더 바뀌어서 이제 2년 더 살 수 있죠. 4년 그리고 1년에 5%씩 월세를 증액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그냥 계약 체결하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낸다거나 아니면 그 임대주택을 파손했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안정적인 임대 기간만 보장된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특수한 제도가 있는데, 전월세가 너무 높으면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갱신 시에 3년간 20%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구인 대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15%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5년부터는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는 갱신하는 계약 말고 새로 체결하는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도 지역 표준 임대료의 10%만 인상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지역 표준 임대료가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동일 면적, 동일 구조, 동일한 기능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 평균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지역 평균 임대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표준 임대료의 10%까지만 인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세입자한테 왜 좋으냐면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뭐 새로 계약할 때는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면 되겠네 라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도시의 청년들은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부르는 가격이 임대료거든요. 그런 편차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를 약간 독일 모델을 본따온 제도예요. 그래서 일본도 임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뭔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냈다거나 뭔가 건물을 파손시켰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만 또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임대료 제한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일본은 또 임대료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임대인이 갱신 시에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동네의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가 이만큼이다 라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 절차는 이제 쌍방이 양보하에 합의하에 진행하는 건데 만약에 쌍방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결 절차를 통해서 임대료 증액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뉴욕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시는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면 당연히 임대료 규제를 안 할 것 같지 않나요? 엄청 비쌀 것 같죠. 생각보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 규제가 엄청 오래됐어요. 1984년도부터 임대차 계약 등록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임대차 자료가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에. 그리고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또는 1974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더 높아요, 뉴욕이.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해 줄 테니 그 대신에 당신의 주택을 세입자의 갱신권을 허용을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집주인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뉴욕시의 주택의 총량이 약 330만 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0만 채가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라 하더라도 뉴욕시의 세입자는 최소한 절반은 그런 임대차 이런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세입자의 갱신권을 허용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세입자가 나 계약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인상률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지? 독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뉴욕은 어떻게 정해질까? 궁금하시잖아요. 뉴욕은 최저임금위원회 보시면 공익위원, 그다음에 사측 대표, 그리고 노측 대표 이렇게 삼각구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공익위원, 그리고 임대인 대표, 세입자 대표가 모여서 인상률을 정해요. 그러면 인상률이 어느 정도일까?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2019년도 정했던 1년 갱신 시에는 1.5%, 2년 갱신 시에는 2.5%.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정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1년 갱신 시에는 동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면 이제 병이 생기니까 동결을 시키고 2년 갱신 시에는 딱 1%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 신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이런 거 하자고 하면 막 급진적인 사람으로 뭐 공산주의자 막 이러는데 사실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시는 대한민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전 세계 대도시에선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추측건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은 4분 이상이실 것 같아요. 한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 손 들을 수 있을까요? 4분 맞죠? 그게 통계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게 60%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러니까 주택 전체 수의 60%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주택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공용 부분,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주차장. 이런 데는 누군가가 항상 청소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빌라 연립주택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해야 하잖아요. 자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 결정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누군가 해줘야 하잖아요. 주택 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 주체, 보통 관리 사무소라고 하죠. 그 조직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이런 아파트 입주민과 주택 관리사님께만 맡아놨더니 아파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구도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동대표가 아니면 이런 내용 잘 모르세요. 근데 실제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지금 아파트의 고통이 뭐냐면 층간소음과 층간흡연 문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층간소음 기준은 2004년도에 처음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음에 대해서는 50데시벨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이제 층간 두께를 또 설정을 해요. 그리고 층간 소음, 간접 흡연, 예를 들어 옆집 화장실에 담배를 피면 그게 옆집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배기구를 역류하는 걸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201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층간소음과 층간흡연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아파트 시설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지어진 아파트여야 비로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층간소음과 층간흡연 문제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그렇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웃과 싸우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막 이렇게 다투지 마시고요. 구조가 그런 거니까.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조의 문제가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주거권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주택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걸면 나중에 그걸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게 세입자들이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세입자 보호가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특별한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목돈을 집값의 한 70%를 빌려주고 그 이제 빌려준 사람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은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집들의 80% 이상의 자산을 이룹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럼 전세금 보증보험료를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내는 게 맞아? 임차인이 내는 게 맞아? 그러면 못 돌려주는 분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인들은 못 받는 분이 내야지 왜 못 돌려주는 분이 내냐, 이런 논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이런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고, 앞으로는 임대기간이 2+2로 길어지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센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멋있는 말씀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제가 독일의 법무부 장관인 하이코 마스라는 분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강연의 요점을 이 하이코 마스, 독일의 법무부 장관인 하이코 마스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